네, YTN 라디오 생생경제 2부 시작하겠습니다. 취재 수첩 생생타임즈 시간이고요. 오늘은 예고 드린 대로 민생회복 소비 쿠폰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구로의 오소영 기자, 한국경제신문의 허란 기자 두 분 나와 계십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란자 한자로 어떤 란? 네, 난조란입니다. 달걀란 아니야? 여성 이름에 난자가 많이 들어간 것 같아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자, 먼저 민생회복 소비 쿠폰에 대한 이야기부터 해보도록 하죠. 이 얘기는 누가? 오 기자님? 네. 알겠습니다. 청취자분들이 궁금하실 내용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오늘부터 신청 가능한데 이번 주는 순번제죠? 네,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서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21일, 오늘 같은 경우에는 끝자리가 1이나 6인 분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91년생, 81년생 이런 분들, 86년생 뭐 이런 분들이 신청이 가능한 거고요. 그다음 화요일에는 2, 그리고 7, 그리고 수요일은 3과 8, 그리고 목요일은 4와 9, 그리고 금요일에는 5와 0이신 분들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저도 오늘 신청 대상자는 아니지만은 들어가 봤는데요. 약간 지금 서비스가 지연이 되고 있다고 예상했습니다. 이거는. 네. 많은 분들이 몰리고 계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급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기존에 사용하던 그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충전해서 쓸 수 있는 방식이 있고요. 이 경우에는 뭐 카드사 홈페이지나 앱 그리고 콜센터들 이용해가지고 신청하실 수 있고 뭐 오프라인으로 하실 경우에는 카드사 은행 방문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기존에 예전에 재난지원금 때도 똑같이 그랬는데 그냥 충전해서 저희가 카드 쓰듯이 쓴다고 그렇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잔액 같은 경우에도 결제할 때 이제 문자로 제공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청 다음 날부터 충전이 된다고 하고요. 그리고 지역사랑 상품권, 그 지역 카페나 뭐 선불카드 형태로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때는 뭐 읍민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시거나 아니면 모바일형으로 또 받으시길 원하신다면 그 앱을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마감 시한이 9월 12일 오후 6시입니다. 그러니까 오후 6시 지나시고 신청하시면은 신청이 안 된다. 그러니까 이 좀 마감 시한을 잘 지키셔야 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주에 하실 겁니까? 네, 바로 해야죠. 허 기자님도 이번 주에 예상하고 계십니까? 예, 이번 주에 해야겠습니다. 만약에 요일까지 말씀을 해달라고 하면은 나이가 들통날 수 있기 때문에 그 얘기는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대리 신청도 가능한 건가요? 네, 일단 200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한 국민, 그러니까 이후 출생한 국민, 그러니까 만 19세 이상인 성인들 같은 경우에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데 대리 신청도 가능한데요. 뭐 법정 대리인이라던가 아니면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원, 그리고 배우자 아니면 직계 좀비속 같은 경우에 대리인의 신분증, 뭐 위임장 이런 거 집착하시면은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19세 미만인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본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가 많기 그렇죠. 때문에요. 그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세대주가 대신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부모가 신청한다고 하면 이 자녀 포함 여부를 이제 체크해서 신청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법정 대리인, 직계 좀비속 이런 분들도 다 대리 신청을 할 수 있는데 다만 이 경우에도 대리인 신분증이나 위임장 그리고 가족관계 증명서 같은 경우를 지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가족관계 증명을 위해서 이제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이 필요한 경우도 있을 텐데요. 이 경우에는 오늘 10월 31일까지 수수료는 면제해 준다고 하니까 이 부분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외국에 계신 분들도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뭐 유학생이나 주재원 같은 그 외국에 체류 중인 국민들도 있으실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9월 10일, 그러니까 6월 18일부터 9월 10일 사이에 귀국한 경우에만 이 출입국 사실을 확인한 후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신생아도 이번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6월 18일 이후에 출생한 신생아라면은 출생 신고를 완료한 후에 이 신청을 또 거쳐가지고 1차 지급 대상에 포함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장애인이나 고령자처럼 이제 직접 뭐 하시기 힘드신 경우에는 주민센터에 전화하면 자기네들이 직접 방문해서 신청 받겠다고도 하니까 이 부분도 좀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고령자는 아니지만 너무 어려워서 직접 신청이 어려운데 안 해주겠죠, 이런 경우에는? 알겠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금액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기본적으로는 15만 원이 인당 지급이 됩니다. 그리고 차상위 계층 그리고 한부모 가족들한테는 인당 30만 원,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한테는 인당 40만 원이 지급이 됩니다. 그리고 지역에 따라서도 좀 다릅니다. 그래서 서울, 인천, 경기를 제외한 비수도권 거주자한테는 3만 원이 여기서 추가로 더 지급이 되고요. 그리고 농어촌 인구 감소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분들한테는 5만 원이 추가로 지급이 됩니다. 그 인구 감소 지역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에는 가평, 연천군 같은 데가 있고 인천엔 광화군 같은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84개 지역이고요. 그럼 어디 지역을 기준으로 할까 이것도 궁금하실 텐데요. 그 6월 18일 기준으로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기준으로 결정이 됩니다. 만약 그날
그날 이제 6월 18일 기준으로 자기가 서울에 거주하고 있다면 당연히 농어촌 인구 감소 지역의 혜택이라던가 비수도권 지역 혜택은 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6월 18일 이후에 뭐 농어촌 인구 감소 지역으로 이사를 했다. 그리고 전입 신고까지 마쳤다. 이런 경우에는 변경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역별로도 약간의 차이가 있는 셈이네요. 네, 이렇게 받은 돈을 그런데 우리가 어디에서나 원하는 곳 어디에서나 쓸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것도 이제 주소지에 따라서 또 다르게 됩니다. 예. 그래서 뭐 특별시, 서울특별시 같은 경우에는 서울에서만 쓸 수 있는 거고요. 광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만약 그 주소지가 경기도라는 이 도단이라면 뭐 저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 화성시에 살거든요. 그러면 화성시에서만 쓸 수 화성시 경기도 전체가 아니라 화성시에서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연매출 30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 업종에서만 자유롭게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롯데마트, 홈플러스 이런 대형마트나 뭐 코스트코 같은 창고형 매장 그리고 그 뭐 이마트 에브레디, 노브랜드, 롯데슈퍼 같은 그런 기업형 슈퍼마켓 모두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당연히 하이마트, 전자랜드 같은 가전 매장도 마찬가지고요. 온라인 쇼핑몰, 뭐 기금속 판매점 뭐 이런 데서도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그 백화점이나 대형마트에 입점한 매장 중에서 이제 뭐 병원이라던가 뭐 약국이라던가 안경점이라던가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매장들도 있거든요. 이 경우에는 당연히 사용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프랜차이즈도 가맹점은 사용이 가능하지만 직영점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연매출 30억 원을 초과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래서 스타벅스는 전국에 직영점으로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용이 어렵고 메가커피 같은 가맹점을 위주로 운영하는 곳들 사용 가능하고요. 그리고 CU, 다이소, 뭐 GS25 이런 편의점들도 가맹점인지 여부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사실상 너무 어렵잖아요. 그래서 누가 알려준 사람 없습니까? 네, 카드사로 보통 많이 신청하실 텐데 거기 앱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 이제 지도 서비스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 해당 거래가 가능한 곳들, 소비가 가능한 곳들이 표시되어 있으니까 이걸 좀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다이소 같은 경우에는 다이소몰 홈페이지에 직접적으로 또 표시를 해두니까 지역 검색하셔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도 이 스티커를 별도로 부착한다고 해요. 그래서 그 점도 좀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일이 뭐 찾아다닐 필요 없이 이런 앱 같은 거를 활용하면 조금 더 쉽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급 방식도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다양한데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서 유불리가 있을까요? 네, 카드나 뭐 체크카드, 뭐 현금 뭐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일단 신용카드랑 체크카드 지난번 그 재난지원금 때도 많이 받았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도 아마 그 이쪽으로 좀 많이 몰릴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왜냐하면 이제 기존에 있던 카드사 포인트 혜택이라던가 할인 혜택 그리고 적립 혜택 같은 것들 기존의 혜택들이 다 유지가 됩니다. 그리고 간편경제를 활용해서 좀 받으실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요. 요새는 네이버페이 많이 쓰시고 네이버로 또 쇼핑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이 네이버페이로 등록을 하시면 0.3%포인트 적립이 됩니다. 그리고 카카오 포인트도 이제 페이머니로 결제했을 때 최대 1.7%포인트 적립 혜택을 그대로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자기 소비처가 어디인지 또 어떤 페이를 또 활용하는지 이런 것들 고려하셔서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지급받은 소비 쿠폰 1차는 11월 30일까지 꼭 써야 되고요. 2차 지급은 9월 22일부터 진행된다고 합니다. 2차 지급자 이 부분은 나중에 또 추가로 발표될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조금 더 기다려보시면 되겠고요. 결국에 제일 중요한 건 이거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지급해서 다 나눠서 쓰게 하겠다. 그러면은 지금 시선이 딱 두 개로 갈리잖아요. 이게 효과가 있을 것이다. 반대쪽에서는 재정만 어렵게 하고 효과를 단기 효과에는 없을 것이다. 어떻게 봐야 됩니까? 네, 일단 그 이전 사례를 좀 저희가 참고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시기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 긴급재난지원금 이 사례 같은 경우를 좀 참고해 볼 수 있는데요. 그 한국개발연구원에서 발표한 그 결과를 보면 2020년 이게 4월에서 5월 달에 지급이 됐었는데 그 지급 이후에 바로 직후에는 신용체크카드 매출이 약 4조 원 정도 증가했었다. 그만큼 돈이 많이 풀렸다, 많이 썼다라고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근데 다만 그 증가 폭이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줄어들면서 결국 내수 경기를 정말 장기적으로 봤을 때 살려냈냐 이 부분에서 좀 의문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코로나19 때 정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또 돈을 많이 풀어서 뭐 자산이 다 상승했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번에도 이런 지표들이 과연 내수에는 좀 도움이 될 수도 있겠지만 자산 폭등이라든가 특히 부동산이나 이런 측면에서 좀 영향을 주지 않을까 이 부분도 점검을 해봐야 된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부에서 개별에게 직접 지급하는 돈을 이전소득이라고 그러잖아요. 여기에 대한 경제 효과는 아직까지 확실하게 정립이 되지 않고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어가지고 역시 이런 민생회복 소비 쿠폰으로도 논란이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소식으로 한번 가볼까요? 한국경제신문의 허란 기자님께서 준비해 오신 소식인데 저희도 여러 차례 다뤘거든요. 소위 말하는 가상자산 3법.
어떤 내용들 담겼는데 일단은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까지 한 겁니까? 예,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현지 시간 18일 서명한 것은 3법 중에서도 지니어스법인데요. 지니어스법. 예. 이 지니어스가 영어로는 천재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GENIUS 틀리지 않았죠. 예, 이것은 이제 이 영문명 있었어요. 틀리지 않았는지. 예. 영문명의 첫 글자를 따서 붙인 이름입니다. 본인이 본인을 지니어스라고 한 건 아니고요. 뭐 사실 지니어스라고 하면은 긍정적 이미지를 떠올릴 수 있고 그만큼 금융 혁신의 툴로서 이 법안이 사용될 수 있다라는 이 중의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네네네. 이 지니어스법은 미국에서 스테이블 코인을 규제하는 이 최초의 연방 차원의 법적 체제인데요. 핵심은 스테이블 코인을 제대로 관리하겠다 이겁니다. 스테이블 코인이 뭔지 잠깐 설명드리면 가격이 안정적인 디지털 화폐 요 뜻이거든요. 네. 비트코인처럼 가격이 롤러코스터를 타는 게 아니라 달러와 1대1로 고정되어 있어서 안정적이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디지털 결제나 송금에서 많이 쓰입니다. 이 지니어스법이 통과된 이후에 시장 반응은 아주 폭발적이었는데요. 기관 자금이 대거 유입되면서 전 세계 암호화폐 시장 시가총액이 사상 처음으로 4조 달러, 우리 돈으로 5,574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특히 세계 최대 스테이블 코인인 테더의 시가총액도 1,616억 달러를 넘어서면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저는 스테이블 코인 하면은 루나, 테라 이런 거밖에 생각이 안 나는데 요즘은 또 그건 아닌가 보네요. 이 지니어스법, 트럼프 대통령이 본인이 천재라고 생각해서 이러는 것 같지는 않고 이 법이 왜 필요했던 겁니까? 예, 트럼프 대통령 본인이 백악관에서 지니어스 법안 서명 직후에 우리는 세계 금융시장에서 달러 지배력을 공고히 하는 거대한 발걸음을 내디뎠다라고 말했거든요. 실제 스테이블 코인이 달러 패권을 강화하겠다는 전략을 전혀 숨기지 않고 있습니다. 지니어스법은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가 미국 달러와 국채로 준비금을 갖추도록 강제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1달러짜리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려면 정확히 1달러어치의 안전자산을 보관해 둬야 한다는 뜻이에요. 네네네. 이 지니어스법 이름만큼이나 이게 정말 천재적인 전략인 건데요. 일본, 중국 등 주요국들이 미국 국채 보유량을 줄이고 있는 상황에서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 미국 국채의 새로운 투자 기반을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주요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가 보유한 미국 국채 규모가 1,800억 달러를 넘습니다. 이건 이제 한국이 보유한 1,258억 달러보다도 훨씬 더 큰 규모입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미국을 세계 암호화폐 수도로 만들겠다라고 공공연하게 말을 했었는데요. 이 법안이 바로 그 공약을 실현하는 핵심 정책인 셈입니다. 이 스테이블 코인은 원래 가격이 안정적이어서 좋은 결제 수단으로 될 잠재력이 있었었는데 대부분 국가에서는 법적 지위가 애매했었거든요. 그래서 기업이나 금융회사들이 활용하기가 어려웠고 기존 금융망과도 연결되지 못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법적 지위가 명확해졌기 때문에 스테이블 코인이 실물 경제로 확장될 가능성이 커진 셈이죠. 뭔가 다 이렇게 계획이 있었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저는 간밤에 트럼프가 올린 게시글에 자기 지지율을 90%다 이렇게 주장을 하길래 이 양반은 시계도 볼 줄 모르면서 숫자도 못 읽는구나 이 생각을 했는데 이런 거 보면은 숫자는 읽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렇다면 스테이블 코인 앞으로는 누가 발행할 수 있고 규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 앞으로는 미국에서는 아무나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 수 없습니다. 정부가 허가해준 업체만 가능한데요. 이런 업체를 PPSI라고 부르는데 영어로 허가받은 스테이블 코인 발행 업체라는 뜻입니다. 발행자는 스테이블 코인의 상환 절차를 마련하고 이를 공개해야 합니다. 발행 잔액과 준비 자산의 구성에 대해서도 매월 정기적으로 보고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암호화폐 거래소나 보관 업체들도 이렇게 정부가 허가한 업체가 만든 스테이블만 팔 수 있습니다. 재밌는 건 규모에 따라 관리하는 곳이 달라진다는 점인데요. 처음에는 주정부가 관리하다가 발행량이 100억 달러를 넘어서면 연방정부로 넘어가야 합니다. 해외 업체들도 미국에서 스테이블 코인을 팔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 업체들과 비슷한 수준의 엄격한 규제를 받아야 합니다. 특히 OCC라는 미국 통화감독청이 정한 까다로운 요구사항을 모두 따라야 합니다. 보고서도 내야 하고 감독도 받아야 하고 검사도 받아야 합니다. 직접 팔 수도 있고 중개업체를 통해서 팔 수도 있습니다.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소비자 보호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가 중요한데요. 지니어스법은 100% 준비자산 보유를 요구하고 발행자가 파산했을 때 스테이블 코인 보유자들의 청구권이 모든 다른 채권자들보다 우선됩니다.
또 발행자들은 스테이블 코인이 미국 정부의 보증을 받는다거나 또 뭐 연방보험이 적용된다거나 법정 화폐라는 식의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마케팅을 해서는 안 됩니다. 네. 모든 스테이블 코인 발행자는 법적으로 요구될 때 스테이블 코인을 압수, 동결, 소거, 이전 방지할 수 있는 이 기술적 능력도 갖춰야 하고요. 합법적 명령에 따라야 합니다. 어떻게 됐건 그렇다면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 제도권 안에 완전히 편입되는 결과로 이어질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은 여러 가지 변화들이 예상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게 결국에는 우리한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일단 한국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을 살펴보면 한국에는 기회이자 이제 위협이 될 것 같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이 확산되면 이 세계적으로 달러화가 빠르게 진행될 거거든요. 특히 무역 거래에서 스테이블 코인이 확산되면 한국은행과 정부가 자금 흐름을 파악하기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통화 정책이나 거시 정책을 펴는데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는 얘기가 되죠. 반면 기회도 있는데요. 은행, 카드업, 결제업 등 관련 기업들에는 새로운 사업 기회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스테이블 코인 유통 확대에 따라 블록체인 관련 금융 서비스의 수요와 공급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 국내에서도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월 10일 스테이블 코인 사전 인가제 도입, 대통령 직속 디지털 자산위원회 신설 등을 골자로 한 디지털 자산 기본법을 발의했습니다. 법안이 통과되면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 발행이 가능해지는 건데요. 특히 이제 미국과의 상호 협정을 통해 글로벌 스테이블 코인이 그 코인 시장에 참여하려면 비슷한 수준의 규제 체계를 갖춰야 할 수 있기 때문에 한국 정부도 이런 글로벌 트렌드를 주시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많이 고민이 될 것 같아요. 그렇다고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었을 때 여기가 정말 수요가 있을지 이것도 의문이긴 하고. 자, 지니어스법 이야기를 지금까지 하고 있었는데 가상자산 3법이라고 불렀었잖아요. 나머지 두 개는 뭡니까? 예, 나머지 두 개는 클래리티 법안과 CBDC 감시국 방지 법안이라는 건데요. 이 지니어스법이 서명되기 하루 전인 17일 미국 하원에서는 이 가상자산 3법이 모두 통과됐습니다. 예. 첫 번째는 스테이블 코인 규제법인 지니어스 법안, 두 번째는 디지털 자산 시장을 명확히 하자는 클래리티 법안, 세 번째가 페드의 소매용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발행을 금지하는 CBDC 감시국가 방지 법안입니다. 예. 이 지니어스법은 이미 6월에 상원을 통과했기 때문에 하원 통과 후 트럼프 대통령이 18일에 서명하면서 법률이 됐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두 법안은 상원 표결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원에서는 8월 휴회 이후에나 이 법안들을 본격적으로 다룰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니어스법이 실제 적용되는 시기는 다음 두 가지 중 빠른 시점인데요. 예. 하나는 지금부터 18개월 후인 2027년 1월 18일입니다. 다른 하나는 정부 기관들이 세부 규정을 만들고 나서 120일 후인데요. 네네네. 금융 관련 정부 기관들이 내년 7월 18일까지 서로 협력해서 세부 규정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국민들 의견도 들어야 하고요. 클래리티법 말씀해 주셨는데 이것도 처리가 되면은 어떤 것들이 달라지는 겁니까? 이 클래리티 법안은 암호화폐들을 어떻게 관리할지를 명확히 하자는 내용인데요. 이 법안이 상원에서도 통과되면 지니어스 법안에 몇 가지가 더 추가됩니다. 첫 번째는 디지털 자산 서비스 제공자라는 용어의 뜻을 바꾸게 되는 건데요. 지금은 범위가 넓어서 여러 업체들이 다 포함되는데 바뀌게 되면 증권거래위원회 즉 SEC나 상품선물거래위원회 CFTC에 등록한 업체들로만 좁혀집니다. 쉽게 말해서 정부가 직접 관리하는 업체들만 해당된다는 뜻입니다. 지금까지는 SEC와 CFTC라는 두 기관이 서로 우리가 관리해야 된다라면서 싸우고 있었던 상황인데요. 이제 역할을 나눠서 증권 성격이 강하면 SEC에 완전 탈중앙화된 암호화폐를 다루는 곳이면 CFTC에 등록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소유권 제한이 좀 더 강화되는 측면이 있는데요. 지니어스법은 상장회사만 그동안 상장회사만 앞으로 제한하게 되는데 클래리티 법안으로 바뀌게 되면 상장 여부와 관계없이 금융업이 아닌 다른 업종에서 돈을 버는 회사들은 즉 비금융 회사들은 스테이블 코인 발행 업체를 소유할 수 없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에도 예외가 있는데요. 은행이거나 은행의 자회사인 스테이블 코인 발행 업체는 비금융사들도 소유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비금융 회사들도 여러 방법으로 스테이블 코인 사업에 참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건 또 관심이 가는 건데 클래리티 법안은 상품 담보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새로운 종류의 스테이블 코인도 허용하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달러로만 뒷받침되는 스테이블 코인만 있었는데 네. 이제는 금 1온스와 연동되는 스테이블 코인도 만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게 다 통과가 된다 하면은 완전히 암호화폐 시장에 대변동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지니어스법은 스테이블 코인을 제도권으로 끌어들이고 클래리티 법안은 디지털 자산이 증권인지 상품인지를 명확하게 해서 규제의 혼란을 없애주고 또 CBDC 법안은 정부의 과도한 감시를 막겠다는 취지거든요. 예. 이 세 법안이 모두 시행되면 미국이 명실상부한 글로벌 암호화폐의 중심지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동안 규제 불확실성 때문에 암호화폐 그렇죠. 기업들이 해외로 많이 떠났는데 이제 오히려 미국으로 몰려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미국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의 급속한 확산으로 달러의 기축통화 지위가 더욱 공고해지고 이에 따라 미국의 경제적 패권을 더 강화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코인 투자는 하십니까? 안 하고 있습니다. 오 기자님은 좀 관심 있으십니까? 저도 하지는 않습니다. 주변에 말 많이 하는 사람들은 많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코인이 어떤 새로운 전기를 맞았다 싶으면 꼭 사고 치는 애들이 하나씩 나와서 이 시장은 이것도 어떻게 될지 지켜보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 허란 기자, 더구로의 오소영 기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